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7편 장보고, 신라방, 그리고 이정기 왕국의 몰락. 신라 제42대 임금이었던 흥덕왕 치세의 신라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흥덕왕 때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흥덕왕 3년 4월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보고와 청해진, 그리고 중구의 동쪽 해안 지역에서 신라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당 신라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죠. 흥덕왕 3년 12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사절 단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경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김대렴이 귀국길에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놓고 흥덕왕을 비롯한 대신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래, 과인이 보낸 국서와 공물은 당나라 황제에게 잘 전달하였느냐? 예, 대왕 마마. 당나라 황제가 저희 사절단을 인덕전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셨사옵니다. 우리 신라의 사신을 그처럼 후대하였다는 것은 두 나라의 화친을 의미하는 것이니 기뻐할 일이로구나. 기뻐하실 일이 또 한 가지 있사옵니다, 대왕 마마. 과인을 기쁘게 할 일이 또 있다. 예, 대왕 마마. 보시옵소서. 신이 이번에 당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종자를 구해왔사옵니다. 아니, 소중한 종자라니. 이게 무슨 종자인데 그러느냐? 대왕 마마와 조정 대신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즐겨 마시지 않사옵니까? 이 씨앗은 바로 그 차나무의 종자이옵니다. 그래. 이 차의 이파리가 아니라 아예 종자를 가져왔다고. 이 작은 나라에서 씨앗을 심을 차. 당시에 이미 신라의 귀족들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차가 언제 처음으로 신라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차를 마시는 풍속이 선덕여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신라가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은 대체로 보면 6세기 중엽 진흥왕대 이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흥왕대 이후에 중국 문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도 소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이제 선덕왕대에 그 차가 신라에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 풍습이 대체로 이제 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직접 재배해 가지고 마시게 되는 상황은 이제 흥덕왕대 되어서 이 대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서 재배 성공함으로써 이제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제 특별히 삼국사기에서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신라가 대부분의 문물을 중국에서 받아들였던 만큼 중국에서 신라로 차 마시는 문화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소한 일 같은데요.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국제 교역 물품 중에서 차의 경우는 만만하게 볼 품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국에 차가 수출돼서 영국의 은이 전부 중국으로 차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의 역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하나의 대한 무역품으로 개발한 게 아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원인이 되었던 것도 바로 차였고, 이 보스턴의 뭐 차 사건이라든가, 이 차는 고대 이래로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이고, 그러한 교역품이 또 중국의 특산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고, 당과 처음으로 이제 교섭한 시기가 선덕여 왕 때예요. 당을 통해서 교역물로서 신라에 들어와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역품인 차의 종자를 중국 조정에서 신라 사신에게 거저 선물로 주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해서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자를 파종해서 번식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대렴공이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한데 이 차 종자의 파종법도 배워오셨습니까? 예. 우선 땅을 검지손가락 깊이만큼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서너 개씩 묻어두면 싹이 난다 했습니다. 지금이 섣달인데 엄동설안에 파종할 수는 없지 않소? 지금 심어두면 봄에 싹이 날 것이라 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파종을 하려면 씨앗을 물에 불려 심으라 하더이다. 그렇다면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왕경 뒷산에 심어서 가꾸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 될 말씀이요. 당나라에서도 차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재배한다 했습니다. 이곳 왕경은 겨울철 날씨가 너무 추워 차나무 재배에 적지가 아닙니다. 대왕 마마, 신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 남쪽 지리산 산록에다 파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리산 산록이 적합하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다. 대렴은 책임지고 지리산에 알맞은 자리를 물색해서 차나무 종자를 파종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차의 종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그 무역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종자를 가져와서 여기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냐면은 차의 수요가 그만큼 증대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상품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선종 불교가 이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선종 승려들이 차를 즐겨 마십니다. 근데 차를 마실 때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멋진 그릇에다 담아서 마셔요. 그래서 차와 자기는 세트를 이룹니다. 그런데 김대렴이 가지고 온 차의 종자를 지리산에 심었다면 그 파종한 장소가 어디였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강복룡 교수에 의하면 그 시기에 선종불교가 성해서 특히 승려들 사이에서 차 마시는 풍습이 확산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차종자를 처음 재배한 곳, 즉 차의 시배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두고 요즘 구례 화엄사 부근이냐 하동 쌍계사 부근이냐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의 쌍계사 입구냐, 전남 구례군 화엄사 장죽전이냐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던 차 시배지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전남 구례군이 화엄사 입구 장죽전에 신라 대렴공 차 시배지라는 비석을 세우고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녹차 9,000주를 축제하는 등 차 시배지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1981년 5월 25일 한국차인연합회는 경상남도 하동의 쌍계사 입구에 김대렴공 차 시배 추원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한 차 시배지 논란은 차의 전래 시기와 중국에서 차의 씨앗을 가져온 대렴이라는 사신의 존재, 그리고 쌍계사와 화엄사의 창건연대 고증으로까지 번져서 그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함양이 되었던 구례가 되었든 어쨌든 지리산 자락에다 처음으로 차나무를 파종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강복룡 교수는 국내에서 차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차를 담아서 마시는 닭이, 즉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들여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설명합니다. 도자기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자기가 아주 중요한 무역품이거든요. 이 차와 자기는 세트로 이제 그 교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차가 수입되면서 자기도 수입되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자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전하게 돼요. 9세기에. 그것은 자기 생산 기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9세기에 자기 생산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의 귀국 때 그러한 중국의 자기 생산 기술자들을 같이 데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서기 828년 4월 기골이 장대한 한 젊은 사람이 신라조정에 찾아와서 흥덕왕을 배알합니다. 그래, 너는 어디서 온 누구라 하였느냐?
소인의 이름은 궁복이라 하옵니다. 혹은 보고라고도 하옵니다. 그리고 소인의 성은 장이라고 하옵니다. 그대의 성이 장이라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대왕마마. 사실 신라 사회에서 임금을 배알한 평민 출신의 사람이 자신의 성씨를 드러내놓고 장씨라고 천명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신라에서는 왕족이나 귀족 이외의 평민의 경우 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일하고도 신성한 성씨였던 김씨 왕족의 우두머리 격인 신라의 임금 앞에서 이 젊은 사람이 자신의 성씨가 장씨라고 감히 선언한 것이죠. 장보고가 중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과인을 찾아온 연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소인은 어린 시절에 당나라로 건너갔다가 당나라 서주 무령군 소장을 지냈사옵니다. 하운데 지금 온 중국이 신라의 노비로 넘쳐나고 있사옵니다. 아니, 당나라가 신라의 노비로 넘쳐나다니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더냐? 대왕마마, 힘없고 죄 없는 신라의 백성들이 무도한 해적들에게 잡혀가서 당나라의 노비로 매매되고 있사옵니다. 허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과인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대왕마마께서 소인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시고 남서쪽 해안에 별도의 군사 진지를 설치하도록 해주시면 소인이 해적의 무리를 소탕하여 다시는 신라의 무고한 백성들이 중국으로 잡혀가서 노비로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바닷가에 군사 진지를 설치하게 해주면 해적의 무리들을 무찌르겠다. 좋다. 그리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대사 궁복은 일명 보고라고도 하며 성은 장씨이다. 그는 먼저 당나라의 서주로 들어가서 군중 소장이 되었다가 신라에 돌아와 왕을 배알함으로 왕이 군사 10,000명으로 청해를 진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백성들이 해적들에게 잡혀가서 당나라에서 노비로 매매되고 있다는 내용은 신당서 동의열전 신라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당서에 의하면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마마, 온 중국이 신라 사람으로 노비를 삼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서방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을 막으시옵소서. 그러자 흥덕왕이 군사 10,000명을 주어서 해로의 유충지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흥덕왕이 당나라에서 건너온 지방 출신의 장보고에게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허락해준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종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으로 각지 조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육지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을 이용해서 경주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적들이 날뛰다 보면은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있었던 섬들을 무대로 해서 해적들이 날뛰게 되면 이 조세 운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왕실과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이 대체로 보면 다도해의 섬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라의 국왕이 당나라에서 왔노라며 갑자기 나타난 그 젊은 사람에게 군사를 10,000명씩이나 떼어주면서 청해진이라는 별도의 진지를 설치하게 해주고 그 지휘권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흥덕왕은 사전에 장보고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었을까요? 장보고로 하여금 흥덕왕을 배알하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돌연 신라로 귀국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해상왕 장보고 연구의 연구위원인 목포대 강봉영 교수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 강종원 교수와 함께
장보고와 청해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유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는지를 입증할 만한 사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당서에는 장보고와 함께 고향을 떠나 당나라로 건너간 그의 친구 정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능히 바닷물 속에 잠겨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막히지 않으며 용맹스럽고 굳건하였다. 과장이 심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장보고와 정년이 바다와 연안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만한 기록입니다. 장보고의 친구였던 정년이 그 물속에서 그 50리를 헤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섬이라든지 해안가에 살고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현재의 완도, 즉 청해진이 개설되는 완도였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서남 해안 지역의 어떤 뭐 섬 내지는 해안가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나라로 건너가기에 유리한 곳도 역시 서남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완도 인근 지역일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못 박아서 이제 완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성왕 7년의 기록을 보면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자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데 그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대왕마마, 궁복은 해도인입니다. 어찌 그런 자의 딸이 왕실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궁복, 즉 장보고를 해도인, 다시 말해서 섬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보고는 이제 섬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 혹은 뭐 왕비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해도인, 섬사람의 딸을 드릴 수 없다 해서 중신들이 반대한 것을 봐서 분명히 섬사람인 것이 확실하고, 그러면 어떤 섬이냐? 그럴 때 장보고가 귀국을 해서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 완도이기 때문에 완도가 그의 고향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정도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그의 고향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채광식 외에 4명의 학자들이 저서한 해상왕 장보고라는 저서에서는 장보고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왕국의 근거지를 청해진에 설치한 것은 완도가 그의 고향이었거나 연고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장보고의 동양 후배인 정년이 당나라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다가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싸우다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청해진으로 돌아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장보고의 고향은 청해진이 설치된 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남해 서부 해안 출신의 장보고와 정년이 서해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건너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창을 받아라. 예. 좋아.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자, 예. 아, 자, 야, 아, 자, 야, 좀 쉬었다 하자. 어때? 창술되는 만큼은 군복이 형인 날 형님 대접해야 할걸? 야, 이 안 녀석. 그래? 온열 하룻배치 어딘데 나이 어린 녀석이 감히 어디서? 때리지 마. 에이 참. 그래 알았어. 까짓것 형님이라고 내 불러줄게. 중국 사서인 신당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싸움을 잘하며 특히 창을 잘 쓴다. 정년은 헤엄을 잘 치는데 용맹스럽고 굳건한 것은 장보고도 따르지 못한다. 정년은 장보고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장보고는 나이를 내세우고 정년은 재주를 내세워서 늘 서로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군복이 형, 저 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 당나라에 가는 길에 잠시 풍랑을 피해서 우리 섬으로 들어왔겠지. 지난달에 저 아랫동네 사는 청년 2명이 장사하러 떠나는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다는 소식 들었지? 우리도 이참에
당나라로 드는 게 어때? 이놈아, 가다가 잘못되면 해적들한테 잡혀서 종살이 신세가 된다는 소문을 못 들어봤냐? 가다가 해적들한테 당하더라도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아무 연고나 미천도 없이 돈벌이 하겠다고 훌쩍 건너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한데.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 지금 우리나라에도 걸핏하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사방에서 그 뭐라더라? 맞아, 이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엉망진창이래. 반란 일으켜서 중국이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가서 뭘 하자고? 뭐 같이 반란 일으켰다가 능지처참 당하자고? 그게 아니고 사방에서 일어난 반란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린 신라 사람인데? 반란 진압 군사가 부족해서 무술만 뛰어나면은 외국 사람도 받아준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무술이라면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지. 나한테 늘 지는 군보경이야 뭐 당나라 군대에서 안 받아줄지도 모르지만. 이 녀석이 또, 야, 다시 한번 겨뤄볼까? 형님 진정하시고. 그런데 형님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당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상선이 우리 섬에도 자주 들어오잖아. 응. 지금 당나라에는 저기 멀리 서역에서 온 상선들도 비단이며 온갖 보물을 싣고서 드나들고 있다더군. 서역이 어딘데? 너는 설명해줘도 몰라. 어쨌거나 우리도 선편 알아봐서 건너가요 형. 난 중국의 군인이 돼서 출세할 거야. 알았어. 그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서남해 지역이 그 출발 장소이고 도착의 장소였기 때문에 서남해 지역의 섬이라든가 연안 지역의 사람들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를 하고 그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8세기 말의 시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국에서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당 황실은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아주 열중이었어요. 바로 그 정보를 이 섬 사람들이 입수를 하고 신라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당나라로 가면 뭔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무술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나라로 가서 자기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당나라로 몸을 이제 그 움직여서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당시 장보고와 정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나라로 건너간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장보고도 당나라로 갔지 않았겠나. 특히 이 시기에는 왕정이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신라의 각지에서 기근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무리지어 도적이 되는 등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왕실에서 사절단을 파견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공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 장사를 하는 사무역이 성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남서 해안에서 서해 바다를 건너 산동반도 쪽으로 가는 항로가 제법 분주하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들 찼으면 돛을 올려라! 자, 용왕님께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올렸으니 우리 배는 당나라 땅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자, 출발이요! 드디어 장보고와 정년이 탄 상선이 당나라를 향해 출항합니다. 만일 그 배가 완도 혹은 그 인근에서 출발했다면 어떤 항로를 거쳐서 당나라에 도달했을까요? 강복룡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신라인의 어떤 그 무역을 하려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바다의 통로, 해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택리지에 보면은 서남해 지역에서 흑산도를 거쳐서 홍도를 거쳐서 가거도를 거쳐서 영파로 갔다. 신라말 이제 고려시대. 그리고 그런 가거도를 거쳐서 또 한 루트는 산동반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그 해상 루트는 서경의 고려도경에도 거의 겹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에서 영파로 혹은 산동반도로 가는 그 루트가 이 신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로 간 때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어떤 문헌에도 그들이 신라를 떠난 때가 언제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강복룡 교수는 자신의 저서 장보고에서 장보고가 당나라로 건너간 시기를 이런 방식으로 추리를 합니다. 당나라로 건너간 장보고가 무령군에 입대하여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무령군이라는 군단 명칭은 서기 805년에 처음으로 칭해졌던 것으로 중국 사서에 기록돼 있다. 이 사실은 장보고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이 된 시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에 건너가자마자 무령군에 입대했다면 신라를 떠난 때는 805년이 될 것이고, 당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지체하였다가 무령군이 생기자 군에 들어갔다면 그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귀국한 때가 828년이므로 당나라에 거주한 기간은 9세기 초의 20몇 년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나라로 건너간 장보고가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이 형 어때? 할만해? 이 정도 훈련이야 거저먹기지. 정년이 너도 잘하고 있던데?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지 뭐. 무술이야 저놈들 5명도 거뜬히 상대할 수 있지. 난 여기 당나라 군대에서 보란듯이 출세하고 말 거야. 출세를 해야지. 오늘 저녁엔 모처럼 평복으로 갈아입고 신라방 쪽으로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고향 소식도 얻어 들을 겸 해서 말이야. 좋았어. 그럼 나중에 봐. 그래. 장보고와 정년이 무술 테스트를 거쳐서 입대한 군대는 산동반도의 서주 무령군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원래 군인들을 부병제에 입각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제 그 병역을 지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8세기를 넘어가면서 깨집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이제 군진들이 개설되고, 그 가운데 이제 서주의 무령군이라고 하는 것이 9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서주 무령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국의 강소성 서주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진 군이 되는데, 장보고가 서주 무령군에 입대해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장보고와 정년 등이 당나라로 건너갔을 때 산동반도 일대를 비롯한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이루며 살아가던 제당 신라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강복룡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보고가 중국으로 건너갈 당시 이미 중국의 신라방이라고 하는 신라인들의 이제 거류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산동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연안을 타고 쭉 내려와서 대체로 지금 항주만 일대까지 분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수라고 하는 황하와 양장 사이에 끼어 있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회수 유역에 또 신라방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양자강 하류 쪽에 양주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을에도 신라방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통일신라 시대에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면서 생긴 것들인데, 제당 신라인들은 강력한 하나의 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들이 종사했던 그런 업종을 보면은 그 선박을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그런 돈 되는 그런 그 직종에 많이 종사했어요. 그리고 칼을 만들고, 신라의 배와 신라의 칼은
그때 당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돈 되는 것으로 이 목탄 제조업. 목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에너지원이죠. 연기도 나지 않고 귀족들이 밥을 해먹을 때 써먹는 목탄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돈 되는 것으로는 소금 제조업. 이런 것에 종사했던 것이 신라인들이 종사했다는 것이 입당구버술래행기에 여러 군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간 사람들이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촌을 이루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당 신라인들 역시 당연히 중국 황실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 시기에 중국의 각 지방에서 절도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산동반도 일대의 신라방 사람들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평로, 치청 절도사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 절도사는 다름 아닌 고구려 유민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에 걸쳐서 특히 산동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정기 가문이 평로 치청 절도사를 칭하면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신라인들이 수용되고 집단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기 가문은 대대로 평로 치청 절도사 겸 해운 앞 신라 발의 양번사라는 직책을 이제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신라와 발해로부터 들어오는 사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 세력이 당나라 중앙조정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당나라의 중앙조정으로부터 임명된 평로치청 절도사를 무력으로 몰아내버리고 산동반도 일원의 15개 주를 장악하고 10만의 대군을 거느리는 당나라 최대의 번진으로 성장한다. 이정기, 이사고, 이사도 등 3대에 걸쳐 그 지역을 영유했는데, 발해와 신라에서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들을 관리할 권한을 당나라 중앙조정으로부터 부여받기도 했다. 그 시기에 신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동반도 쪽으로 건너와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촌을 이룬다. 그 과정에서 이정기 세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이고, 제당 신라인들의 경제활동 역시 이정기 세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라에서 온 장보고와 정년이 출세를 해보겠다고 입대한 서주 무령군이 바로 당나라 조정에서 이정기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 창설한 군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보고가 무령군에 몸담고 있던 무렵에는 이정기의 손자 이사도가 평로치청 절도사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도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새로 창설한 그런 군대였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서주 무령군 군대가 겨냥했던 1차의 대상은 산동반도에서 일어났던 이정기에서 이사도에 이르는 이사도 그 세력 집단, 그 이사도 세력 집단이 전국에서 일어난 절도사의 난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주 무령군의 1차적인 진압 대상은 그 산동반도의 이사도 세력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장보고와 정년은 당나라 황실의 명을 받들어서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사도의 군사들을 향해서 창을 겨누게 될까요? 장졸들은 들으라! 그동안 너희들은 우리 서주 무령군에 입대하여 피나는 전투훈련을 거듭해왔다. 드디어 그동안 연마한 무예를 황제 폐하를 위하여 아낌없이 발휘할 시기가 왔다. 이제 우리는 황제 폐하가 임명한 절도사를 무력으로 쫓아내고 3대에 걸쳐서 이 지역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반란군 이사도 일파를 도평하기 위해 출병할 것이다. 전군 출병하라! 무령군이 당나라 헌종의 명을 받아서
산동반도 일대의 이사도 세력을 정벌하러 나섰던 때가 819년 무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전투에서 관군이 승리했으며 고구려 유민 이정기로부터 그의 손자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산동반도에 55년 동안 군림해왔던 그들의 소왕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보고와 정년이 어떤 생각으로 그 전투에 임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공복이 형, 드디어 우리가 이사도의 군사들과 생사를 건 싸움을 하게 됐어. 우리는 신라 사람이고 저들은 고구려의 후예다. 저들은 우리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우리와 원수지간이 된 지 오래다. 이번 기회에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야. 자, 나가 싸우자.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이정기 세력과 당시 신라 사람들은 원수지간이라는 의식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설정인데 강종원 교수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장보고와 정년이 신라의 서남부 지역 출신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이라기보다는 백제 계통의 유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신라에 의해서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정기 세력하고 싸울 때 꼭 신라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고구려 세력하고 맞닥뜨려 싸운다는 생각으로 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보고와 정년의 심사가 다음과 같았으리라고 추정하는 견해입니다. 공복이 형, 내일이면 출병을 한다는데 어째 마음이 심란하네. 그러게 말이다. 저쪽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또 그동안 이 일대의 신라방에 거주하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기로 했는데 막상 서로 창칼을 겨누고 싸워야 한다니 착잡하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 우리의 신분이 당나라의 녹을 먹는 당나라 군대 병사들이잖아. 명령을 따르지 않을 체간이 있어? 그렇지. 명이 떨어졌으니 나가 싸우긴 해야지. 당시 장보고 정년 입장에서 그 이사도 세력하고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게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사도 세력이 그동안 신라와의 해상 교역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사도 세력을 충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부대 자체가 그 이사도 세력을 격파하는 데 참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실제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나.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동족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의 군복을 입고서 제당 신라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사도 세력을 정벌하러 떠나야 했으니 일말의 심적 갈등이야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강복룡 교수의 분석은 좀 색다릅니다. 공복이 형,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소속된 무령군이 이사도의 군사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승리할 수 있어. 마땅히 이겨야만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쪽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또 이 일대 신라방에 거주하는 많은 신라 사람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런 그들이 당나라 관군에게 패해서 많이 한단 말이야? 당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과 너무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일찌감치 물리쳐야 되는 것이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정균이 이사돈이 하는 저들은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이야. 그리고 당나라는 대국이야. 지난 50여 년 동안 저들이 중앙조정의 명을 거역하고 이 일대를 지배해왔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당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이 이사도 쪽하고 한 통속으로 굳게 뭉쳤다가 나중에 관군이 승리해버리면 뒷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신라방은 폐쇄되고 당나라에 와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신라 사람들은 당나라 중앙 조정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을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당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과 이사도 세력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 전에 관군이 저들을 토평해버려야 한다. 그것이 결국 신라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지. 하지만 형님, 이사도 일파가 무너져버리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라방을 서로 연결해서 무역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역할은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라니? 궁복이 형하고 내가? 물론이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우자고. 동해안 지역에서 막강한 하나의 경제권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당의 어떤 기치를 내세운 그런 정치적 리더에 너무 경도되면은 나중에 그 당황실로부터 핍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가면은 제당신라의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이다. 그래서 장보고가 그런 전투의 과정에서 내가 군인으로서 출세하는 것보다 저들을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이끌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정기 세력 집단을 대신하는 새로운 리더십, 나름대로 리더십을 구상하고 서주 무령군의 군인이었던 장보고가 고구려 유민인 이사도 세력을 청벌하러 출정하면서 전쟁의 결과가 제당 신라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처럼 치밀하게 예측을 하고 또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당나라 곳곳에 산재한 신라방들을 연결하는 상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는 구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글쎄요, 너무 장보고 편에 치우쳐서 피력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가 펼쳤던 활동들을 미뤄보면 그때 전쟁에 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겠죠. 장보고와 정년은 이사도 세력을 평정하는 데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무령군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한자 표기로는 지금의 별 2개짜리 계급의 소장과 그 글자가 같지만 당시 당나라 군대의 계급으로 치면 전체 군대 조직의 중간 계급 정도에 지나지 않는 별로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만리 신라에서 건너와서 먹고 살 길을 찾던 끝에 입대했던 장보고와 정년의 처지를 감안하면 직업 군인으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잠시 장보고 관련 문헌 사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강복룡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두목의 장보고 정년 열정과 당나라 사람인 그다음에 일본 사람인 엔닌이 있었던 입당구보술 내기는 장보고의 연구에 있어서 양대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서는 전혀 없고 당나라와 이제 일본 측 사서에 의해서 장보고의 활동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엔닌이 바로 그 적산 법화원에 한 3년 정도 머물러요. 3년 정도 머무르면서 법화원에 대한 어떤 그 실태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강복룡 교수가 장보고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 2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서 장보고 정년전을 썼다는 인물의 이름이 두목입니다. 앞글자의 두는 당나라 시인 두보와 같은 막을 두자이고 뒷글자는 목장할 때 쓰는 기를 목자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두목은 자가 목지이며 호는 번천이다. 장보고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작품이 두보와 비슷하다고 하여 소두라고도 불린다. 삼눈과 시 모두 능했으며 특히 그의 칠원절구는 유명하다. 이 두목이란 사람이 장보고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했었고 나중에 자신의 호를 따서 번천문집이라는 글모음을 펴낼 때 그 속에 장보고 정년전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장보고 정년전의 내용이 신당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또 삼국사기에도 열전에 이제 장보고 열전을 세울 때 그 이 두목의 장보고 정년전을 참고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장보고 관련 내용하고 열전에 실린 장보고 관련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은 즉 신라본기 쪽의 기록은 국내 전승, 그러니까 신라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전승을 취한 것이고 그리고 장보고 열전의 전승은 신라의 자체 전승이 아니라 두목이 쓴 번천문집에 들어있었던 장보고 열전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 결과가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보고 당대에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두목이 장보고에 대해서 쓴 만큼 장보고의 당나라에서의 활동에 관한 한 그 글이 신뢰도가 높겠죠. 만일에 두목의 글이 없었다면 장보고가 어디 출신이고 당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친구이자 고향 후배인 정년이라는 사람의 존재 역시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보고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자료가 바로 입당구법 순례행기입니다. 일본 승려 앤닌이 쓴 이 기행문은 현장의 대당서역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더불어 세계 3대 동양여행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국대 신봉룡 교수가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번역본에 올린 머릿말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서기 9세기 중반에 불교 연구와 불경 수집을 위해 당에 들어갔던 일본의 구법승 옌닌이 여러 사찰을 두루 돌면서 얻은 견문과 수행 체험을 담은 9년 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특히 이 글이 한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갖는 것은 그 시기가 장보고의 시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앤닌의 기행문이 아니었다면 당나라에 있었던 신라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적산 법화원을 장보고가 세웠다는 사실 등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라 역사에서 장보고가 남긴 업적에 비해 그에 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장보고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애국인이 남긴 글의 덕분입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의 서주 무령군에 들어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는 기록 이후에 그의 군대에서의 활동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목의 장보고 정년전을 인용한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라의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만을 줘서 청해진을 설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렇듯 장보고는 본국에서 부귀를 누리고 있었으나 정년은 당나라에서 떠돌이 신세로 궁색스럽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정년이 풍원규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신라로 돌아가야겠어. 장보고를 찾아가서 걸식이라도 할까 하오. 하지만 예전에 정년 당신이 장보고를 저버렸던 일은 어찌하려고? 찾아갔다가 장보고의 손에 죽으려고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야 가서 통쾌하게 싸우다 죽는 편이 낫겠지요. 더군다나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다면 말이오. 장보고와 친분이 두터웠던 두목이라는 사람이 쓴 글의 내용 중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신당서 기록을 보면 정년이 장보고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이제 원한으로 삼고 정년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무령군을 일찍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 정년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추측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보고가 장년보다 일찍 무령군의 군복을 벗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장보고가 무령군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것도
정년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강종원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강봉룡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전투의 과정에서 이제 장보고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당 신라인들을 결집해서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면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당의 어떤 당국자들하고도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당 신라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지식한 인물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중국에 온 이유는 우리가 쌈도 잘하고 힘도 세고 군인으로 그 성공하자고 서로 맹세를 하고 왔는데 왜 그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따를 수 없다. 글쎄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둘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진로를 달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 정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동양의 친구이자 선배를 찾아 청해진으로 돌아갈 때 장보고의 손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정년이 장보고를 배반했던 어떤 큰 사건이 달리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장보고는 이사도 세력이 평정된 직후에 당나라의 군복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로 귀국하기 전에 그곳 산동반도 일대에서 장보고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